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종대 편집장과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안보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보고요. 그리고 좀 오바마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부에서 이제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이 강조한 부분을 이제 두 개의 단어로 압축해 본다면 어떤 현장의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의 중요성, 이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세 번째는 참여. 네. 그것도 제대로 된 지휘체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있을 때 그 참여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이게 정말 또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박자가 잘 어우러질 때 이런 재난 사태를 방지할 수 있고, 또 혹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대처,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아까 일부 순서 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언론이나 국민 또 더 나가선 이 정부가 일체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좀 취해야 될 어떤 좀 개선 조치, 기업 조치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 계속 그런 것들이 동화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안전의 문제가 뭐냐 하는 부분이 가감없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우리의 어떤 어떤 사회 시스템과 과학으로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시민적으로 공유가 돼야 됩니다. 지금같이 통제형 위기관리, 통제형 재난 대응, 관료적 접근에 의한 어떤 사태 수습, 이것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정부에 그런 데서 또 어떤 더 창조적인 역량이 나올 거라고 기대 안 합니다. 문제는 그걸 넘어서고 초월해서 어떤 시민이 어떤 거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것이 이제 대책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십시오. 어떤 선박의 과적이라든가 구조 변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안전 항목에 대해 가지고 평소부터 안이하게, 그것도 부실한 것들이 다 은폐되고, 직업윤리도 없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개선을 하려면 갈 길이 멀죠.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과거에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 기름띠 밀려와가지고 말이죠. 그 방제 어려움 겪을 때 그거 정부에서 다 제거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지 주민들과 국민들이 나서서 한 거죠.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사자들이 한 거예요. 결국은 안전의 주인이자 주주는 국민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도 안보 불안에 시달리던 나라가 이제는 민방위, 예비군 실효성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또 지방조직 형식적으로 일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을 마치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이자 자산이라고 착각했던 거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제 현대의 어떤 안전의 문제는 우리 시민 스스로 또 참여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 이 문제에 관건이 달렸다는 걸 이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정부는 거기에 제한적인 역할밖에 못한다. 이런 것들을 일단 알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우리의 공동체는 안전을 도모하는 협력의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무슨 자꾸 정부에서 대통령이 총리가 통제하듯이 자꾸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만일에 이 사태를 수습하고, 또 희생양을 찾아서 거기다 모든 책임을 미루는 방식으로 해서 더 이상의 문제 발견이 안 되고 거기서 그친다면, 이것은 아마 강력한 앞으로 우리 어떤 안전으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선 4월에만 이 한반도 어떤 안전의 문제 3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첫째는 4월 초에 터진 무인기 공포. 분명히 만들어진 공포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는 세월호에서 이제 겪은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있고, 지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우리가, 저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만, 불과 한 달이라는 기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한 때가 일찍이 있었던가. 그런 점에서 정말 잔인한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뭐 만들어진 공포, 예, 일종의 좀 뭐 유령의 위협처럼 보이는 그런 그 무인기 파동에 온 나라가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정작 그 안보가 기본으로 삼아야 될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그게 이제 세월호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것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몇 년 전부터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에 한미일 해상 합동 군사 훈련이 여러 차례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퍼시픽 드래곤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그 한두 차례씩 제주 남방 해역에서 한미일 해군이 모여서 군사 훈련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 군사 훈련 할 때마다 가장 큰 목적을 재난 구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 구호와 인도적 그 참사 대비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 며칠 전에 이제 워싱턴에서 3자 안보 토의. 사실 3자 안보 토의라는 표현도 굉장히 그 이제 두리뭉실한 표현인데요. 네. 보다 정확한 표현은 3자 국방 회담이죠. 네. 예, 이제 차관급이 참여하는 차관복급이 참여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 회의틀인데 거기 회의 결과에서도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한미일이 재난구호 대비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수년 동안 한미일이 재난 대비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네. 왜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건 발생 초기에 인근에서 그 훈련하고 있던 미 해군이 구조용 헬기를 출동시켜서 이제 일정 정도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여기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진입 불허를 내면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신속하게 이렇게 투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몇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 해군을 이제 그 구조용 헬기를 돌려보낸 상황이 있었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일본 해상자유에 대해서도 네. 소혜정 네. 파견을 타졌는데 그 역시 이제 거절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그런 거부감을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 일본 자위대하고 군사훈련을 같이 하느라고 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부감을 갖다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건 재난구호 훈련이다. 인도적 대비 훈련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목적의 훈련을 실시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 재난구호 훈련을 한다 그래서 항공모함까지 보냈고요. 네. 이지스함까지 보냈고요. 네. 잠수함도 보냈어요. 네네. 그게 목적이다. 재난구조, 군항구조 훈련이라고 네, 얘기를 네.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이게 공해상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영해 그것도 근해에서 벌어진 연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니까 결국 협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타국에서 진입을 요청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그것이 그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진입을 허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군사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했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이 없었죠. 네네. 예. 이런 어떤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 그 훈련을 왜 했느냐 하는 질문까지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그 위크리크스가 그 폭로한 그 주일 미국 대사관 외교전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간의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재난구호, 인도적 목적 이걸 앞세움으로써 한일 간의 냉랭한 분위기를 먼저 깨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런 것을 이제 명분으로 앞세움으로써 어떤 그 한미일 간의 해상 군사훈련, 뭐 여기에는 그 미사일 방어체제 MD 훈련도 포함되어 있고 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투입되는 이런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 그 은폐된 목적을 감추기 위해서 재난구호와 인도적 목적을 내세웠지만 이번에 전혀 이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예, 그 해상자위대 전력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네. 지금 한국을 비꼬는 기사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이것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금 계속 그 온라인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뭐 훈련했는데 도와준다는데 한국 정부는 왜 지원 안 받냐. 네네. 네,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한국 정부를 비꼬고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안 그래도 굉장히 좀 악화연료를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되는. 예. 이런 또 이제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지금 이제 내일 모레부터 나설 예정에 있습니다만 아시아 순방의 최대 목적은 지난번 네덜란드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한미일 간의 군사적 결속을 다져야 될 시점이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선
3자가 미사일 방어 체제 MD도 같이 하고 네. 3자가 군사훈련도 같이 하자.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군사정보보호협정.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한일 간의 그 정보보호협정 형태로 추진했다가 그것이 이제 그 국민들한테 들통나면서 엄청난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국회 동의나 공개가 불필요한 양해각서. MOU 방식으로 간다든지 네. 또 한국 국민들의 좀 거부감을 좀 덜은 차원에서 미국도 같이 한다라든지. 네. 미국은 일본, 한국은 이미 지금 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한일 간의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좀 끼어드는 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오바마 그 아시아 순방이 아주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를 또 계기로 해서 이런 어떤 참사를 막고 참사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어떤 재난구호를 위해서 한미일 3자 간의 군사훈련을 강화해야 된다. 네.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세월호 때문에 군항 구조에 대한 어떤 호소력이 명분이 지금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실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서 하는 훈련을 어떤 인도적 어떤 군항 구조 훈련하고 뒤섞어버리면 네. 이게 뭐가 뭔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헷갈리고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구호 목적의 훈련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한국의 최인접 국가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주로 많은 사고들이 서해나 그 남해 예.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어떤 또 중국 선박을 우리가 구조해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정말 군사훈련이 재난구호의 목적이라 한다면 네. 그 훈련의 투명성, 네. 아까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구호와 어울리지 않는 무기체계 동원은 자제하고, 네. 예, 이 의심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중국을 참여시킴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텐데, 자꾸 이 재난구호를 앞세우면서 내심으로는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자, 지금까지 그 재난구조 훈련도 비밀리에 했어요. 네. 네. 과거에 몰래 한 겁니다, 그거. 그렇죠. 그러다가, 한 4번째 훈련했을 때는 다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위키리스트를 통해서 폭로가 된 거고. 예, 국회의원들이 그 자료를 또 입수해서 또 공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서 네. 더 이상 이제 그 한국 정부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재난구호를 앞세우는. 바로 그 점인데, 그, 아까 제가 서두에 올리웩이라는 독일 학자가 그 새로운 근대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떤 그 혜택은 소수가 누리고 위험은 다 같이 지는 네. 이런 어떤 근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바로 그러한 어떤 비밀주의가 혁파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이라는 건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것들이 국민적으로 소통하고 공유되는 구조. 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또 민간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폭넓게 그 어떤 관료와 군인의 벽을 넘어설 때 그게 진짜 안보라는 거예요. 네네. 예, 이래서 이제 어떤 과학의 진흥, 새로운 르네상스를 주창했는데 이게 참 세계적인 충격을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사회란 말이 유행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제가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떤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손실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한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고 사유별로 다 쪼개져. 요건 군사 상황, 요건 사회적 재난, 요건 자연재해. 이래가지고 전부 지 하나 법령 하나 꿰차고 높은 자리 만들어서 다 이렇게 찢어져서 이것들이 비밀리에 통제 위주로 지금까지 안전을 다 하고 있다는. 이런 데서는 국민 안전이 이제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죠. 그 정도 전문성들, 그 통제하는 사람들 전문성 갖고는 안전이 도움 안 되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오면 아마 그 MD 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위로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또 주목해야 될 게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오는 것이냐. 네. 정말 북한이 4차 핵실험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기 때문이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이냐. 이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그 정보가 한미 간에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해본 결과 북한의 핵실험이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거의 완료됐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은 거기보다 더 한 걸음 이제 더 나가서 마치 이제 그 비행기를 탈 때 티켓팅까지 완료하고 비행기만 타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실험
지시만 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그 미국 국방부 펜타곤 대변인의 발언은 좀 달랐습니다. 기자가 이제 뭐 한국 정부나 언론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그러는데 펜타곤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대변인이 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한미 간에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서 어떤 정보가 오가고 있는지 어떤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네. 자기가 그 내용들을 다 봤는데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핵실험이 임박했다거나 이런 표현들은 일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얘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핵실험을 자제하라. 그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한미 간에 그 뉘앙스 차이가 좀 굉장히 좀 크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38 로스라고 하는 이제 그 존스 홉킨스대에서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 언론에 자주 나오는 매체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위성 판독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북한의 그 영변 혹은 이제 미사일 발사대 혹은 풍계리 핵실험 여기에 이제 위성 판독 사진을 갖다가 이제 입수를 해서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38 로스의 분석 결과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지만 핵실험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예, 이런 어떤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가 반박한 게 또 재밌습니다. 그 사진은 흐릿해서 그런 거다. 예. 한미 정보 당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그 위성 사진이 훨씬 더 또렷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하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뭐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의 발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난달 3월 30일 날 북한이 새로운 그 형태의 핵실험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핵실험이 임박한 것처럼 정부나 언론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에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어떤 조건이었냐면 북한이 이제 2월 말 3월 달에 걸쳐서 뭐 방사포나 신형 방사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그 언론 보도문을 통해서 경고를 하니까 이제 북한이 하는 얘기가 왜 남한이 발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왜 자기들이 발사하는 것만 문제 삼느냐. 우리 500km 예. 탄도미사일 시험한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남한이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북한이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이중잣대는 도저히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북한이 로켓 발사를 했을 때 그것마저도 문제를 삼는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북한이 추가적인 로켓 발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북한 역시 지금 상황에서 4차 핵실험으로 바로 갔을 경우에 뭐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북한이 얘기하는 핵 억제력을 좀 강화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국제적인 경제 제재, 특히 이제 북중 관계 불안 이런 어떤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은 좀 더 관망세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제가 판단하기엔 좀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국방부나 외교부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예. 마치 뭐 오늘 내일 사이 북한이 핵실험 할 것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미국의 정보 판단과도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북한의 어떤 그 성명 내용과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최근에 연이어 이 한반도에 조성된 어떤 공포랄까 어떤 그 계속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이후로 오히려 남북 관계가 후퇴하는 어떤 그런 길목에서 무언가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공포 조장의 연장선에서 왠지 이 4차 핵실험 얘기도 좀 석연치 않게 들리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아시아 순방,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어떤 핵실험 위협 이러는 가운데서도 이 동북아 정세는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무언가 또 어떤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이 드는데 말이죠. 지금 그러면은 이후에 적어도 5월에서 6월 이렇게 그 넘어가는 초여름 전국에서 과연 이 어떤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지금 흘러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통일대박론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뭔가 희망적인 어떤 그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공안 정치적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여기서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왜 북한이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비판하고 나섰는가. 그거는 그 연설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연설을 발표하기 전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그 한미 합동 상륙작전 훈련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쌍용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네. 근데 이것이 20여 년 전에 노태우 정부가 취했던 태도하고 굉장히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점을 추출할 수 있는데요. 이제 1980년 말부터 이제 90년 초까지 이제 그 동유럽 사회가 급격한 체제 전환을 시대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1990년 1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동유럽을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도 동유럽 국가들처럼 이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야 된다. 사실 이 얘기만 하면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군사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간의 위협을 감수하고 상호 간의 신뢰 구축 차원에서 남한이 먼저 팀 스피릿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겠다. 예. 야, 참 그 진보 대통령도 못한 말을. 그러니까요. 군 출신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규모를 한 10%가량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면서 당신들도 여기에 호응을 해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북한한테 뭐 개혁 개방 이런 얘기는 북한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적대 관계했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이제 불신의 골이 굉장히 깊은데 네.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발언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훈련의 축소라는 걸 결단을 했고 네. 그 이듬해에는 완전히 없애버렸죠. 중단까지 해버렸죠.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굉장히 새로운 문을 열 것처럼 뭐 통일 대박이나 드레스덴 연설을 얘기했지만 동시에 군사 훈련 규모를 사상 최대 규모로 키움으로써 북한한테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어떤 불신만. 물론이죠. 그 무렵에 이제 대북 전단 문제도 그렇죠. 상당히 심각하게 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말은 아름답게 나왔는데 현실은 가장 또 악재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면서 오히려 남북 관계 위기 조짐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소 뭐 통일 대박 또는 뭐 이런 어떤 그 좀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환상적인 구호에 약간 조금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그 통일준비위원회는 아직도 결성 안 됐대? 뭐 4월 중에 한다고 뭐 그런 발표가 말 꺼낸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위원장이 대통령이 맡기로 한 거 외에는 뭐 진척된 상황들이 뭐 그거 외에는 한 건도 결정된 거 없어요. 네네. 네, 뭐 단 한 건도. 그런 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4차 핵실험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상태로 계속하면 북한이 언젠가 하겠죠. 네. 기술적으로 그런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북한이 핵실험하면 상상을 초래하는 후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 이런 것은 북한식 표현 아닙니까? 이런 어떤 좀 강경한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자되면 문을 열면 되는 거죠. 육자되면 문을 열어서 너희 핵실험하지 마라. 미사일 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한 바 지켜라. 그 조건으로 너희들이 얻어갈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협상을 통해서 4차 핵실험을 막는 것이지 지금처럼 막 그 말폭탄 터뜨리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위협해봐야 오히려 그런 북한한테 핵실험을 하고 떠미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는 지금 핵실험을 한다 안 한다 아직은 단정적으로 그렇죠.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자, 벌써 아쉬운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가장 또 어떤 비극적인 또 안타까운 사연을 앞두고 방송하는 내내 저도 마음이 편치를 안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만은 더 아쉬운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그 기적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오늘 진짜 안보 방송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안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